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은 농민어민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최근 들어 농민 정책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도로 불리는 호남에서는 농민 정책 관련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소문이 돌면서 특히 전남과 전북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청은 물론 해당 지자체 인근에 모여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른 아침부터 전라남도 도청 인근에 모인 사람들. 이들은 다름 아닌 전남과 광주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 연맹과 전국 쌀 생산자협회 광주 전남 본부 등 6개 농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TO를 무력화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개도국 지위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 값 안정 대책부터 세워라. 다른 지역은 어떨까? 전북 정읍시청 앞에도 농민들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아야 합니다. 모으지 않으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과 주요 20개국 회원국,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내놓으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공익형 직불금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기존에 논의하던 정책이라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쌀 농사를 인위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반농업적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지 말고 농민들과 함께 농산물값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집회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농산물,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하지만 농업 현장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민들이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업을 둘러싼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생산자와 소비자는 어떻게 농업을 바라봐야 할까요? 쉽지 않은 농업의 미래, 돌파구는 없는지 성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큰 폭의 농산물 가격 변화.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과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현실. 우리 농업의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전국 농산물의 20%를 생산하는 전남은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농업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5%에 육박한 점도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5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가 없는 안전성과 성분 분석을 통한 기능성 홍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농민 스스로 생산 과정과 자부심을 담아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진정성 있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1인 가구 증가랄지 노령화랄지 이런 문제들을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을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어려운 시국들을 아마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치단체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고려한 지역만의 특색 있는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전남은 전국 농산물의 20%를 생산하지만 이 가운데 80%를 타 지역에 팔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고흥군처럼 유자와 석류를 선점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민들에 대한 조직화, 그다음에 어떤 품목에 대한 단지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거든요. 규모화죠. 특색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적지적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역에만. 농민이 어려우면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도시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농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소불이라고 해요. 생산자, 소비자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소비자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농업이 어려울 때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고 결국 1차 산업이 무너졌을 때 건전한 2, 3차 산업이 육성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농업이 없는, 농촌이 없는 국가는 절대 저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게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을 주는 어떤 바거든요.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포기에 따라 국내 농업에는 험난한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발언을 들어보면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언론인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 한 해 순천시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스코와 순천시는 2011년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소형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업체 에코트랜스는 적자를 이유로 올해 초 순천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3월에는 손실을 보상하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습니다. 현장 실사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빠르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허 시장은 소형 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철회 서명에 시민 9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이 통한다면 저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정우 회장을 만나서 한번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PRT 관련해서 저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8억 원을 들여 지난 8월 열린 동물영화제는 생태와 환경까지 주제를 확대했지만 관람객은 지난해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순수 동물영화가 부족하고 흥행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동물영화제가 전국에 유일하고 반려동물 인구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잠재력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허 시장은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고 내년에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석 달의 준비로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물 놓고 보면은 저는 반반이다 그런 것입니다. 동물영화제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되 내용은 생태에 좀 중심을 두자. 결국 생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이 한데 어우러지는 생태계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 시장은 무자격 업체 논란과 시민사회 반대가 거셌던 출렁다리는 계획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렁다리 업체의 법적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이미 제작된 출렁다리를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개장을 앞둔 야시장 조성 계획 가운데 하나로 출렁다리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최대의 야시장을 만들어서 푸드트럭이 50대가 오고 하면 이쪽을 명소로 만들 예정인데 국가정원에 온 사람들이 국가정원만 보고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기게 하자 이런 연결 코스입니다. 허 시장은 올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 토론회를 열어 정책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됐다며 내년에는 시민 인터넷 방송을 개설하는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CJ힐로는 지난해 목포 고화도에 설치된 해상보행교의 부실 시공 문제를 보도해드렸죠. 결국 시공사와 행정기관은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근 고화도 해상보행교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속에 개통한 해상보행교, 과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용의 형상과 비슷해 용솜으로 불렸던 목포의 작은 섬 고화도. 바다와 맞닿은 가파른 절벽 아래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습니다. 보행교의 전체 길이는 고화도 용머리에서 전망대까지 1km 남짓. 배를 타야만 볼 수 있었던 고화도의 절벽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화도 해안은 해시계라는 절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만큼 절경인 절벽을 구경하고 또 중간에 두 개소의 넓은 광장 형태의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바닷바람과 육지를 보는 그 즐거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고화도 해상보행교는 지난해 4월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첫 삽을 뜬 지 3개월 만에 쇠기둥 대부분이 녹슬어 붕괴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쇠기둥과 상부의 연결 부위도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흔적들도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공사를 멈추고 재시공을 결정한 목포시. 저는 지금 해상보행교가 길게 늘어선 고화도 해안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쇠기둥은 보시는 것처럼 녹슨 흔적이 사라졌고 이 기둥과 상부의 연결 부위도 학사모 모양의 볼을 덧대 한층 더 안정성이 강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하고 파이프 타일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저 중간에 있는 그 캐평 구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캐평 구조를 중간에 넣음으로써 안정화를 더 시켰고요. 다만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이중 안전망과 낚시객 통제 방안이 없는 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15개월 정도 개통이 지연된 고화도 해상보행교. 목포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방공호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전망대에서 해안 석굴까지 이어지는 해상보행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가끔 TV를 통해 중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열린 의회를 보여주기 위해 최근 광역이나 기초의회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역시 직접 의회에 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열렸던 전라남도 의회 상임위원회. 하지만 직접 보러 가거나 방송사에서 촬영한 뒤 편집된 내용 외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 요구들 그리고 의원들 통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의원님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오늘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의회는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구가 빗발치면서 의회는 시스템 설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 동네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도의회는 정례회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 전 과정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달까지 시스템을 수정 보완한 후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부터는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낱낱이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였던 광역의회. 의정활동 전면 공개를 통해 열린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통합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전남대는 여수대를 흡수 통합하면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통합 이행각서를 체결했는데요. 15년이 지난 현재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정책이 교육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 캠퍼스를 살리기 위해 지역 특성화 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와 통합에 합의한 여수대학교. 15년째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여수대를 통합하면서 통합 이행각서를 썼습니다. 여수 캠퍼스에 한의대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10가지 발전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남대는 한의대 유치에 실패했고 상당수 학과가 광주에 있는 전남대 본교로 옮겨가면서 여수 캠퍼스에서 수업받는 학생은 점차 줄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로 구성된 전남대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가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대학 통합 정책을 실패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캠퍼스에 지역 맞춤형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79%를 넘겼습니다. 여수 시민의 뜻은 대학 통합은 실패한 정책이고 정책 실패 원인은 교육부 정책 철학 구조와 전남대학교 통합 양각서 미이행에 있고 미래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대학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학교 측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05년 전남대와 여수대가 체결한 통합 이행약속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지켰고 이미 조기 취업형학과와 계약학과 등 지역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며 이행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령 인구가 점차 줄고 있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는 운영하고 또한 내년 2021학년도에 후학습자 과정으로 해가지고 여수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학과를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딱 그것만 꽂혀 있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제시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인가가 안 나오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으로 인한 지역 교육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수 캠퍼스를 되살리기 위한 전남대 학과 개편 의지와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 개인 소득이 18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지역 소득 통계 자료를 보면 전남은 2017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 3,365만 원을 상회한 3,965만 원으로 울산, 충남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소득을 제외한 1인당 개인 소득은 1,59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844만 원보다 251만 원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18년째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 민간 소비 역시 전국 평균인 1,620만 원을 밑도는 1,411만 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낮았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주민이 거주하는 섬만도 27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 의료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곳은 7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남 지역 응급 헬기 이착륙 실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유인도서에 전라남도가 조성한 헬기장은 모두 12곳으로 1년 평균 3곳을 신설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는 모두 70곳이 들어섰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276개 유인도서에 응급의료 헬기 인프라가 모두 구축되는 데만 앞으로 4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섬 가운데 야간 이착륙 헬기장을 갖춘 섬은 50곳밖에 되지 않아 전남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생존권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를 만드는 사업에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용역 비용 5억 원 모두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여수 율촌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2.1km 도로 개설 사업에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국비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1,9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항시인 윤동주. 그는 27세 젊은 나이에 서시, 별 해는 밤과 같은 시 31편을 남기고 1945년 2월 16일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 박사님이나 그 유족들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윤동주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 못했을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윤동주에게는 절친한 대학 후배이자 글벗 정병욱이 있었습니다. 내가 동주를 처음 만난 것은 1940년 연희 전문학교 기숙사에서였다. 그는 나를 아우처럼 귀여워해줬고 나는 그를 형처럼 따랐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쓰지 못했던 시대, 윤동주는 자필 시집을 엮어 연희 전문대 후배이자 하숙집 동료인 정병욱에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건네고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윤동주의 시집을 받아든 정병욱은 급히 고향인 광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병욱 자신도 강제징용을 앞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윤동주가 체포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자기도 그걸 일본군으로 가는데 학병으로 가는데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면은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고향에 가져와서 어머니께 부탁을 해요. 어머니, 소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 주세요. 이 말을 마치 유언처럼 남기고 그는 강제징용을 떠납니다. 정병욱의 본가는 광양 망덕포구에서 주조장을 운영했습니다. 어머니 박아지 여사는 일제의 철저한 감시 속에 주조장의 마룻바닥을 뜯어 윤동주의 시집을 보관하게 됩니다. 설마 찾으러 오더라도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마루밑을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광양 망덕포구의 한 주조장에 숨겨졌던 윤동주의 육필원고는 해방 이후인 1948년 정병욱과 대학 은사의 손을 거쳐 출간됩니다. 윤동주는 숨을 거뒀지만 그의 시 31편은 세상에 남아 빛을 발한 겁니다. 정병욱은 남은 일생을 윤동주와 함께했습니다. 정병욱의 모든 저서와 학술 활동에는 윤동주가 담겼고 윤동주의 남동생과 정병욱의 여동생이 결혼하면서 둘은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그 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친동생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뒷바라지도 많이 했고 또 자기 여동생과 윤일주를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결혼을 시킨 분이 바로 또 정 박사님이십니다. 광양 망덕포구에 가면 윤동주의 육필원고를 숨겼던 정병욱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글벗의 고뇌와 번뇌를 알기에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던 육필원고. 만약 윤동주에게 정병욱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시집. 지자체는 윤동주와 정병욱 두 글벗의 우정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정도 기리고 그것들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알도에다가 윤동주 정병욱 테마 정원형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 시인 윤동주에게 정병욱이 없었다면 광양의 외딴 주조장 마룻바닥이 아니었다면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그대로 사라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농도 전남의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이 불가피해 우리 농산물이 타격을 받을 전망인데요. 수입산에 밀리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낮아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국내 농업의 전망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WTO 내 농업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선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 배경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이무진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스스로 국가가 통상주권을 포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왜 WTO 내에서 농업은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었는가라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1996년도에 OECD 가입을 하면서 실제 농업과 기후변화 두 가지만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선언을 하고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개도국 지위는 어떤 WTO 내에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넘어가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5년 동안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개도국 지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말 한마디에 농민들이나 이런 피해 당사자가 뻔히 눈에 보이면서도 협의 한번 하지 않고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지위를 포기했다. 이것은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농업에 있어서 4대 통상외교의 정점을 찍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좀 상호 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설주환 변호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뭐 개도국으로서 누리던 지위를 특혜를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것은 실상 올해 7월 27일 정도였었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해서 이 WTO 체제 내에서 이 개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선진 국가들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정말 복잡한 국제 자유무역에 있어서 정말 복잡한 문제 속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입니다. 또 미국의 대선과도 문제가 연결이 돼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에 이제 재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층이 이제 밀집해 있는 미국 농산물을 주로 수출을 하는 이제 농업 재배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지 기반인데. 네. 그런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중국과 계속 그 농산물 협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7월 달에 이 문제를 트윗을 통해서 트럼프가 제기를 했었고 90일 내에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 독자적으로라도 이 개도국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 10월 이제 90일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 10월 20일 경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90일이 지난 이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농업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3개월의 시한을 줬었는데 그동안 조금 논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농민 단체라든지 농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대화가 없는 과정에서 이러한 좀 어떤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봐서 네. 이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또 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단순히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인 또 이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농민들이 계속 올해 이제 중요한 농업계 이슈 중에 하나가 농민수당이라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뭐냐면 농민들이 창출하고 생산해내는 가치에 대해서 보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농업을 보호 육성하자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은 최대 68조까지 농업이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정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세가 무너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농업은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가치를 그러니까 생산하는 농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실제 68조라는 가치 자체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밀 자금률이 한 1% 정도 돼요. 밀을 3%까지 올리겠다라고 전 정부에서 시도했는데 밀 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밀 자체가. 근데 이 밀은 잘 아시다시피 이 자급이 1%밖에 안 돼 99% 정도는 수입을 해서 먹는데 운송 기간이 최대 뭐 6개월 길게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부제나 여러 가지 농약들을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것을 말려 죽이는 그 제초제를 미리 살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그 국민 먹거리에 대한 건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제 외국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거나 우리 농산물이 좋은 걸 알지만 가격 차이가 나면 외국 농산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 받을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저희 자급률이 21%밖에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자급률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을 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이 피해는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지금 뭐 현재도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 마트를 가면 그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수입 농업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계절에 따라서 나지 않은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가격만 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 가정에서도 그걸 많이 사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관세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 우위가 되더라도 품질상으로도 우리가 뭐 충분히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고도 먹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가격 차이가 뭐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라고 쳤을 때는 과연 이것들을 그냥 그 국내산으로만 소비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 건강 주권에 그 커다란 침해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사실 그에 따른 대책들을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대책들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90일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어떤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과는 이런 방구가 없었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했다. 그것도 반발이 있어서 아무것도 뭐 협의가 안 됐고 그러면서 일단 정부가 내놓은 공익청 직불제 조속 도입, 그리고 청년 후계농 육성 뭐 제도 도입, 그리고 농지은행 사업 확대, 그리고 뭐 채석가격류 안정제를 뭐 지속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것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나올 피해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요. 그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논의돼 왔던 그 농정 현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익청 직불금 같은 경우도 실제 정부가 애초에는 이 농업 보조금을 직불금 형태로 변화시키고 농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50% 이상을 직불금 형태로 바꾸겠다. 그래서 공익청 직불금을 도입하겠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그 정부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실상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공익청 직불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서 쌀 소득안정 제도만 없애는 것이 목표이지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불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저희는 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제일 크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6년도부터 개도국주의를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실제 그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촌과 도시의 그 소득격차 60%까지 증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농가에서 농업을 통한 소득은 1,200만 원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20년째 지금 1,200만 원대에서 정체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장 자급률은 21%를 간신히 메꾸고 있는 거고요. 좀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유지시키고 강화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뭐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꾹 진행돼 왔다가 지금 훼손돼서 도리어 농민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공정지불금을 더 빨리 도입을 하겠다 뭐 이 정도 말 정도 하는 거와 그다음에 아까 나머지 쭉 얘기했던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 저희 나라 지금 농업 예산은 3% 이하로 실질 예산은 3%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이때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농업에 대한 예산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감언이설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정도 얘기해놓고 또 좀 화가 좀 줄어들거나 대응이 좀 줄어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좀 저희가 이 대책을 그런 식의 대책만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최소한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언을 3개월 만에 탁 내놓고서도 대책이라고는 별로 내놓은 게 없어서 정말 농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사실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참 이런 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타격이랄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농민인데 농민분들이 그렇다면 이번 조치와 관련돼서 가장 우려하는 점을 꼽자면은 무엇이 있는 건가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개월 만에 이런 농업의 근간을 뒤바뀌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별로 새로운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관점이에요.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 관료들의 관점. 특히나 정말 이 촛불을 열심히 저희 국민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생각도 하고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실인데 실상 농업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감이 지금 굉장히 농민들 크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식량주권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이 식량주권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이제는 뭐 농민운동을 하고는 운동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요. WTO, FA 세계 식량기구나 UN 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식량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른 나라는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공익성이나 농업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농업이 차지하는 역할 이런 걸 중심에 놓고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 실상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우려점을 얘기했는데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대책이라고는 눈에 보여주기식 대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이나 아니면 그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얽히고 설킨 정책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점을 좀 바꿔야만 지금과 같은 이 개도국지를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지금 같은 시대에서 농업이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농업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한 좀 관점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위원장께서 이 농민들이 정말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농민들이 좀 법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있을까요? 농민 개개인이 어떠한 청구권이 있다든지 어떤 이걸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상으로는 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을 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현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제 법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농민 단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농어민 수당을 실제 이제 이제 도입을 하고 또 이제 실을 하는 지자체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농어민 수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 농업에 대한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어민 수당의 뭐 실상 근데 뭐 1년에 보통 뭐 60만 원, 뭐 많은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0만 원 정도 지금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는데 조금 실제상으로 그렇게 뭐 아주 체감이 될 만한 액수는 아닙니다. 뭐 실제 뭐 농가에 바로 그게 뭐 소득 보전이 되는 정도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시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긴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좀 경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 농어민 수당에서 더 발전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해서 농어민 1인에게 이 뭐 수당과 같은 기본 소득을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본 소득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10월 8일에 그 윤수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그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이라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지금 그 위원회에서 지금 이 법안이 지금 제안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돼서 빨리 좀 농어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제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번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이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과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좀 얘기해 주셨던지 트럼프가 과연 지금 왜 이렇게 굳이 한국에게 농업과 관련해서 얘기할 아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트럼프 트윗을 통해서 한국을 건드렸어요. 농업과 관련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과 무역 경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 농업을 위해서 관세와 자기의 농산물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맞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과정을 보면 계속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유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도 가격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WTO 그 농업을 개방해 놓고도 실제 그 농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들을 마련해 가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농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앞으로 농업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농업 선진국다운 제도적 장치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정부의 수준으로는 그리고 국민들도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좀 실망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농산물보다는 가능하면 좀 우리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비싸지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거나 이런 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건 서로 노력을 좀 해야 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진국다운 그 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좀 관점부터 좀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업에 대한 관점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변호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 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이 쌀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량 주권이기도 하고 또 식량 안보적 차원이라는 어떤 그 단순히 식량이라는 우리가 먹는 거라는 의미 외에 부과되는 어떤 그 의미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소비자와 그다음에 정부가 이거 조금 이제는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농작물을 또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농업이 아닌 이 국민들을 위한 농업의 관점 변화가 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들이 실효성도 없는 상황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까지 더해지면서 갈수록 농민들의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안들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